전북대학교 농학과 학생이었던 고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라는 사실이 올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기폭제가 돼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6월 항쟁 당시에도 독재 타도를 외친 전북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시작으로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60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 많은 일이 전북에서 최초로 일어났지만 그 진원지이자 성지인 전북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석환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광철 전북 인권연구소 이사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게임 콘텐츠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사토크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6월 항쟁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석환 이사장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월 항쟁의 배경과 의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마 서울의 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1979년 11.6 사태 때 박정희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서울의 봄을 희망이 많이 했었죠. 그러나 전두환 이 한아유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그 서울의 봄을 짓밟아 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로 그 강제로 이렇게 권력을 탈환했다고 할까요? 찬탈했죠. 찬탈해서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그 많은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또 뭐 삼천교육대라든지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7, 8년 이상을 그렇게 독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민주주의가 죽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이런 그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6월 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 1월 13일이죠.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박종철 군은 그 선배인 박종훈 씨를 그 정부에서 잡기 위해서 이 박종철 군을 강제로 그 당시 치안본부 대공부실로 연행해가지고 물고문, 뭐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을 자행해서 결국 박종철 군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박종철 군을 죽이고 나서는 한다는 말이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연출했죠. 그것이 두 번째 배경인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배경은 그 당시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1987년 4월 13일에 호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경은 1987년에 그 6월 9일 연세대학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최루탄이 이한열 군의 이 머리 뒤를 강타해가지고 결국 7월 5일 날인가 사망을 했어요. 이 이한열 군 사망 사건은 아마 6월 항쟁을 폭발시키는 임계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참 6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서울을 포함해서 모든 지방에서 아주 격렬하게 6월 항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6월 항쟁은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첫째는 그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을 이루어냈다는 거라고. 그다음에 민주화 그런 를 앞당기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당시 2월 항쟁은 비교적 그런 평화적 시위로 이렇게 군사 정권을 퇴출시켰기 때문에 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아주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민 항쟁이었다. 예. 이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우리 이석환, 이광철 두 분 이사장님께서는 뭐 전북 그 민주화 운동사의 그 대표적인 주역으로 꼽히고 계시는데요. 6월 항쟁 당시 뭐 어제 일처럼 상당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또 어떤 기억들이 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석환 이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이제 그러한 일련의 사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한열군, 박종철군 뭐 이런 많은 열사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밖에도 여러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그 당시 6월 1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됩니다. 약칭 국본이라고 이제 불렀죠.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국본 전북본부라 결성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6월 항쟁을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이광철 이사장님은 뭐 그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하실 텐데요. 당시 저는 전북 기독청장련 민주운동연합 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국본 전북본부가 결성되면서 저희 그 전북 기독청장련 민주운동연합도 그 운동본부를 별도로 결성해가지고 국본에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각종 시위의 선두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지금의 백제로 사거리, 이게 종합경기장 사거리죠. 또 좀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한국은행 사거리, 그리고 좀 더 들어와서 지금은 세이브존이지만은 당시에는 코아백화점 앞, 중앙성당 앞, 그리고 전주시청 광장, 또 오거리, 그리고 옛날에 그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민중사관 사거리,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충경로 사거리라고 부릅니다만은 거의 8달을 중심으로 해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죠. 그 당시 전주시 인구가 한 4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는데 예. 그 중에 약 10만 명 정도가 참여했을 정도였으니까 뭐 대단한 그런 항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익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지 않았는데 한 5만여 명이 예.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특히 원광대학교 학생들은 6월 항쟁이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그렇게 항쟁이 이렇게 이어졌죠. 그 거의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매일 시위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군사는 좀 이제 대학이 좀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산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그렇게 활동이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 당시 군산 인구 한 17만 정도에서 한 2만에서 3만 정도가 시위를 했다고 하니까 예. 거의 전라북도에서는 삼시를 중심으로 아주 격렬한 예, 그런 예. 투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광철 이사장님.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7년 6월 10일은 전국으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규탄하면서 고문 추방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대회를 예. 전국에 동시에 열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는 덕진성당에서 대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경찰이 원천 봉쇄하자 전북 일부 앞에서 연좌농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위가 시작되고요. 이러면서 거의 만여 명 정도가 이제 시민들과 함께 결하면서 데모하게 되는 거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월명동 성당에서 국민대회 평화대행진을 하기로 했는데 예. 원천 봉쇄하자 역시 명산동에 한 1000여 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규탄대회 하면서 결국 시청 앞에까지 가는 데는 10,000명이 부러지는 예. 이거 때문에 익산에서는 이제 원광대에서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학생 그래서 60대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뭐 200만 가까운 숫자가 참여하고 전북에서도 우리 이석환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서 시위가 시작되고요. 그러다가 일정하게 학생들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 학내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6월 19일 정도 되면 이제 전북대생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변화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면. 그때는 그 특경대라고 해서 예. 백골단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아주 타격대들이 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학생들을 막 연행해가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진압 해산이 들어가는데 남부시장으로 쫓겨가니까 남부시장 그 상인들이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잡혀가는 학생들은 오히려 상인들이 나가서 구출해주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역시 군산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비상한 이 상황이 오면서 그때 이제 전북의 활동가들이 비상시국을 회의를 개최해서 이건 예사스럽지 않다. 뭔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전주 같은 경우는 6월 22일서부터 26일까지 예. 민주화 실천 기간이라고 선포하고 전북 지역 대학생 협의회와 함께 민주 시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아백화점 앞에 그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가 연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 높은 데서 연단이 되면 그 앞에 있는 광장은 사람들이 다 가득 채울 정도로 예.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다음에 관통로 사거리, 그다음에 전동성당 그래서 뭐 종교계 뭐 수녀님들이랑 신부님들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참석하게 되면서 전주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26일 날 평화 대행진이 다시 전국적으로 시작되는데 전주만 하더라도 한 5만여 명 이상 10만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익산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굉장히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 29일까지 예. 민주화 기간이라고 설정해서 첫날은 민주의 날, 둘째 날은 뭐 자유의 날, 셋째 날은 통일의 날 했는데 29일까지 시위 과정들을 보면 군산은 미군 기지가 있는데 미군 기지에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태극기를 휘두르고 나오면서 같이 시위에 결합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코아백화점, 남부시장 뭐 어디나 가면 집회가 있을 때마다 상인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는 마실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성금도 뭐 하루에 막 200~300만 원 이상씩 이게 모금이 되는 뭐 100원짜리 동전에서부터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까지 거의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갔던 어떤 대동세상이라고 할까? 예. 어떤 평화적인 그런 시위였었습니다. 예. 우원 교수님, 그 앞서서 그 이석환 이사님께서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그 분기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월달에 그 전국민적인 대대적인 이제 투쟁이 이루어지고 예. 6월 29일에 마침내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이제 항복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6.29 선언이라는 걸 예, 하죠. 예. 그러면서 직선제를 받겠다 이렇게 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6월 항쟁의 결과를 액면을 보자면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했다, 이제 쟁취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한국의 헌법이 바뀌고 이런 체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도 87년의 이 투쟁을 87년 체제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정책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6월 항쟁이 끝나고 이렇게 항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7월, 8월에는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집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변화를 말하냐면 실제로 그 당시 이 6월 항쟁의 결과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국민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그 80년 서울의 봄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전두환의 7년을 겪었잖아요.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운동들이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단순하게 정치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지는 어떤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고 또 지역의 농민들이 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 눌려봤던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투쟁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가져왔던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걸 들춰내는 시간이었죠. 예. 물론 그거를 기득권의 정치 세력들은 되게 불편해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한국 사회가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의 그 압축적 근대화를 이런 이름으로 그 경제 성장의 논리가 지배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깨닫고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 권리를 통해서 찾아나가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인권 운동 그리고 또 민주화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폭넓은 인식의 변화 그게 87년의 체제가 가져온 결과였다고 봐야죠. 예, 예. 지금 뭐 현재 지금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민주적인 시스템이랄지 의식이랄지 그게 거의 그때 가장 큰 그 고비점이 됐다고 봐도 되겠군요. 올해 지금 어쨌든 이런 60 항쟁이 37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석환 이사님, 올해 지금 전북에서는 어떤 행사들 준비하고 계신지요? 6월 8일 행사를 당겨서 하는데요. 6월 8일 저녁 7시에 풍남문 광장에서 6월 항쟁 37주년 기념식과 문화제를 엽니다. 기념식에서는 이제 기념사, 뭐 대회사, 뭐 또 각급 기관장들의 뭐 어떤 축사 이런 것들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 단체 전국 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제가 올해 그 상임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 저희 그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 단체 전국 협의회에서 제정한 성명서를 예. 오늘 채택해가지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화재 행사에는 필봉 농악 판곶, 예. 또 대금 연주, 또 김현 교수님의 판소리 공연, 또 여러 그 포크 가수나 또 대중 가수들의 노래, 또 노래회 공연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다채로운 그런 문화 행사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북 도민 또 전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면서 뭐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에는 이제 고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사실 뭐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사실이긴 한데 44년 만에 이렇게 이제 인정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광철 이사장님. 예,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최초 희생자는 그 5월 19일 광주에서 그 희생된 시각장애인 김경철 씨로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되어 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로 좀 국한시켰었거든요. 네. 근데 2021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까지 광주로 국한시켰던 그 지역의 범위를 광주 일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남북, 광주 일환 이렇게 하면서 결국 5월 18일 0시를 기해서 희생된 이세종 열사가 첫 희생자로서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식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특히 이제 그 부검을 맡았던 이동근 교수가 이세종 열사의 어떤 두개골 파열과 심장 파열, 이 부분은 추락사로서 단순 추락사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계엄군의 폭행에 의한 치사임을 밝혀내는 과정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광주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닌 소위 전북에서 이미 그런 희생이 시작됐고 전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위 신군부의 반란에 대해서 온 국민이 투쟁을 하고 저항했던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확산되는 과정이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되게 5월 27일 이 도청의 진압에 전남 도청의 진압을 통해서 끝냈다라고 하는데 마침 5월 27일 전남 광주에서는 도청을 진압하면서 계엄군이 끝났다고 했지만 전주에서는 신흥고 학생들이 5월 27일 소위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 해제하라 하면서 시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5.18이 시작으로 예. 이 전북이 그런 역사적 사건을 규명해주는 이런 과정이 됐죠. 예. 예. 이석환 이사님 방금 뭐 이광철 이사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망 원인 비롯해서 아직 밝혀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 추락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이세종 열사가 그 사망 원인이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작년 12월 15일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첫 희생자로 인정은 했어요. 첫 희생자로 인정을 했지만 사망 원인 불능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추락사한 과정 그리고 그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 사망 원인 불능으로만 하고 그리고 첫 희생자로 인정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 자체를 미궁에 빠지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그 좀 우려가 있고요. 예. 이런 그 결국 이세종 열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명예는 뭐 이제 인정은 됐지만 예. 사망이 이르는 과정을 밝히는 진상 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 회복은 미완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앞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5.18 자체가 이제 광주 중심으로 이제 국한이 되온 그 세월이 굉장히 길었고요. 일부 이제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그것도 보완이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5.18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밖에도 또 알아야 될 일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세종 열사의 그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명예가 회복되면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광철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80년 5월에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주 5.18의 사건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전북대학교에서 이미 철야 농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 농성을 하면서 저항을 하거든요. 예. 그 사건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세종 열사가 뭐 그냥 이렇게 혼자서 개별적으로 어떤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뤘었던 이 계엄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이걸 전주의 어떤 민주화 운동의 투쟁의 역사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세종 열사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념을 해야지 이세종 열사의 죽음만을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라북도에서는 그 전부터 이미 79년에 박정희가 죽기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1978년에 이제 우리 이석환 이사장님 당사자이기도 하시지만 그 당시 8월에 기청 전국대회가 이루어지면서 도심에서 시내에서 이렇게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강력한 이렇게 이 반독재 투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가두 시위가 그 당시 되게 어려웠는데 그 가두 시위를 하면서 남문교를 중심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종의 그 민주화 투쟁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80년 5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지만 이 5월 27일 날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예. 이건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예. 고등학생들이 이 상황을 만들면서 오히려 광주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가 벌어지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흥고등학교에서 정말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계엄군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신흥고등학교 앞에 거의 탱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감싸는 정도로 그런 굉장히 긴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보면 이세종 열사의 단순한 열사의 죽음 이게 아니라 87년 5월 민주화투쟁, 전주 민주화투쟁 또는 전북 민주화투쟁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붙어서 평가가 돼야 됩니다. 예. 그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차제 이세종 열사의 명예 회복된과 동시에 87년 5월에 전주에서 일어났던 벌어졌던 사건들, 특히 네. 신흥고 사건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전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세우는 것, 그 이름을 만드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신흥고 사건 예. 중요성도 있지만 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광주의 학살이 있기 전에 전북대 이세종의 학살부터 시작되는 예. 5월 그리고 5월 27일 광주가 종식되는 게 아니라 5월 27일 신흥고 학생들을 통해서 다시 확산되고 6월 25일 날은 박창신 신부가 소위 공수부대원들한테 피습을 당하거든요. 테러를. 이 박창신 신부는 여산성당의 주임 신부였었는데 예. 그때가 이 여산에 이 소위 칠공수 부대가 이세종 열사를 죽음에 직접 이르게 한 칠공수 부대가 여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각 공수나 성당에 다니면서 강론할 때마다 계엄군이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과 전북 시민을 죽였다라고 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끊임없이 강론하고 그다음에 5월 20일 그 광주에서 넘어온 김현장 씨가 이 광주의 그 살육 작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인물을 가져오면서 이게 전주교구 카톨릭 전주교구에서 대량으로 이 유인물이 완성되면서 이게 전국으로 이게 퍼져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통해서 그 이 유인물이 환지되면서 광주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전라북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내는 이런 역할도 예. 이 전북에서 있었다. 이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북이 굉장히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 그리고 광주는 지금도 그다음에 5.18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석원 선생님. 전에는 그 5.18 광주 민중항쟁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이세종 열사 같이 최초의 희생자가 전북에서 나왔다. 또 신흥고등학교 5.27 시위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제 5.18은 광주 전남에 이렇게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인 민주화 항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이세종 열사의 첫 희생자 인정은 그야말로 5.18 민주화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6월 항쟁 또 이제 그보다 7년 앞서서 일어났던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전라북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한 뭐 민주운동의 디딤돌이었다. 이제 이런 그 평가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원을 출발점을 이제 동학 농민혁명으로 부터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 교수님 보실 때 이 동학 농민혁명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땅의 정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운들이 있는데 전 동학농민혁명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어요. 우리가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희생이 당했는데 이 혁명 전후로 많이 희생을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떠났고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그 자체로 보면 최초의 반봉건 투쟁으로 출발했다가 반외세 투쟁으로 끝나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전라북도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아까 이제 대동세상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직강소 체제가 쫙 만들어지잖아요. 그 직강소 체제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80년 5월에 그 광주에서 또는 전주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대동세상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민 자치를 통해서 스스로가 패정들을 개혁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만들어 나가고 했던 게 동학농민혁명의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실제로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지지만 그 정신과 경험들은 누누이 남아서 그게 이제 전라북도의 어떤 정의를 향한 투쟁 또는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바로 그런 게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사상과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뭐 탁탁탁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꾸준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80년 5월에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투쟁하고 굉장히 새로운 어떤 모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폭발되지 못해서 광주에 폭발이 되었지만 뭐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또 그분들의 희생 거기서 출발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인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런 정신들을 좀 제대로 세우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동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1980년대 현대사를 관통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도 전북에서 이제 최초로 일어난 뭐 여러 가지 그 저항 운동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석관 이사님 1960년대에는 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요? 60년대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4.19 혁명 아니겠습니까? 예.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 우리 전북 남원 출신 김주열 열사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 김주열 열사는 남원 금지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상고에 진학을 했는데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많은 시위가 있었죠.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4월 11일인가요? 마산 중앙부도 앞에 시신으로 떠올랐어요. 예.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우리 전북 출신 김주열 열사였다는 것은 매우 그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대학교에서 4월 4일 첫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고려대학교의 4월 4.18 시위보다 2주가 빠른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대학교로서는 최초의 시위가 전북대학교에서 있었다. 4.4 시위.
지금 전북대학교 구정문 근처에 4.4 시위 기념비가 서 있어요. 김주일 열사의 희생, 또 전북대의 4.4 시위,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전라북도야말로 정말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 밖에 1965년인가요? 굴욕적인 그 한일 협정 예. 반대 시위가 또 예. 가열차게 일어났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단식 투쟁 들어갔고요. 또 신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투석전하고, 또 여러 고등학교들이 시위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휴교에 들어갔어요. 전주상고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는 그런 것들로 볼 때 어떤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그래서 60년대에서는 4.19 혁명이 가장 첫째로 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65년도에 한일 협정 반대 시위, 예. 그런 것을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광철 이사님, 이런 또 60년대 흐름이 또 1970년대에도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예. 있었죠? 70년대 정치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71년 4월, 5월에 대통령 선거와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 선거 4월 대통령 선거에는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예. 박정희 후보는 이제 삼성개헌도 마무리 짓고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뭐 온갖 관권, 금권 선거를, 부정 선거를 저질렀지만 뭐 90만 표 차이로 아주 가까이 예. 신승을 했어요, 박정희 후보가. 그러면서 정당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 72년 10월 17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기 집권 유신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이러면서 아주 정말 살벌한 대학을 병영화하고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이때 이 소위 전북에서는 이 유신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뭐 유신 말기까지 계속 일어나죠. 근데 그 중에서 전라북도에는 큰 어른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제 은명기 목사라고 남문교회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도 하신 아주 교계에서는 아주 큰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유신 발표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12월 13일 결국 경찰들이 남문교회를 급습해서 연행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이 전부터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 은명기 목사의 구속은 성직자로서의 최초이고 유신에서 최초의 구속된 목사님으로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에 바로 10월 17일 날 유신이 발표하는데 이 유신 계엄에 반대한 또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사건이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11월 초부터 시위를 하기를 준비하고 11월 22일 날 하는데 결국 뭐 30분 만에 바로 해산은 됐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학생들이 3명이 제적되고 4명이 무기징역당하는 예. 이런 소위 계엄 반대, 유신 반대 최초의 고등학교 시위가 이 전주고등학교였습니다. 이때 그 제적을 당했던 학생이 누구냐면 소병훈, 최수찬, 그다음에 박경희라는 학생인데, 소병훈 씨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예. 그리고 최수찬 씨는 17대 국회의원했던 예. 이분들이 그때 최초의 그 유신 반대 데모를 해서 제적을 당했던 학생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톨릭 개신교 목사들이 이 유신에 반대해서 이 가톨릭 센터에서 월요기도회를 갖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은 넘어서서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평신도와 신부들끼리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민주주의 운동을 하게 되고 인권 운동을 하게 되고요. 1976년도 가면 개신교도 역시 인권선교 협의회를 만들어서 목회자들과 장로들, 신도들이 함께해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고 신구가 합치 연합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도 끊임없이 침탈을 당하고 끌려가고 신부들, 목사님들이 구속에 당하는데, 이 배경에는 크게 아까 음영기 목사님, 그다음에 강인한 목사님, 그다음에 전주교계는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박종선 신부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뒤에는 김재득 주교라는 그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이 민주화 인권운동에 아주 절대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이 김재득 주교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것들 신부들과 수녀들이 온몸으로 막으면서 소위 유신 반대 투쟁을 하면서 버텨내기도 했던
이런 그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 속에서 이 전북이 역할들을 해왔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78년 기청대회의 이 소위 8월 14일 그 시위 사건은 일주일 동안 결국 남원교회와 중앙교회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 유신 반대 투쟁들을 했던 부분은 뭐 우리 역사에서도 아주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지금 뭐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여러 그 열사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열사 굉장히 슬픈 이름입니다. 이제 정권의 그 폭력에 희생돼서 사실은 죽어서 얻은 그 명예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이름인데 그 열사분들 이외에도 많은 저 두 분 이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직자들 또 뭐 학생,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일반 또 평범한 시민들까지 굉장히 많은 역사의 현장에 또 참여하고 또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또 한거했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예를 들면 전북연구원이 이제 2022년에 이런 그 전라북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2.3%가 이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하면 세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 인물들은 이제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원 교수님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 이제 그 안다고 하는 것의 느낌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87년 투쟁 뭐 이런 이제 예. 개념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겠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누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희생들의 바탕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 잘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전라북도의 이 공공 영역에서 도청이나 또는 시청이나 이런 기관들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 전라북도 역사와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게 지역인데 예. 그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데 되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뭐 이렇게 가까이는 조선, 또 멀리는 이제 후백제, 백제 이런 이제 역사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분석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끊임없이 학술적으로 연결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현대사는 이상하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도 현대사에서 뭔가 전라북도 가지고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예. 것 같고 그게 아마 이제 80년 광주나 87년 이 6월 항쟁 같은 경우에 80년 5월은 워낙 광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87년은 전국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소는 이제 전라북도의 21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실제로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기반과 자신들의 어떤 이 민주화에 대한 투쟁들을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싸웠던 분들이거든요. 그 학생회장도 하고 뭐 굉장히 조직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먼저 좀 나서서 전라북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고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본인들의 역할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 둘 다 뭐 이렇게 이 본인들이 했던 80년대의 민주화 운동 또는 그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좀 의미부여를 좀 잘 안 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그 점들이 먼저 첫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80년대 이후에 이 전라북도 현대사에서 왔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걸 기념하는 중심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정 교수도 이제 겨우 복권이 된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세정 교수 모르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예, 뭐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니는 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예.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이세정 교수 추모비로 가지고 밤새 지키고 싸우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운동의 어떤 상징들을 세워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선행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제 전북이 이런 그 오랜 민주주의 그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도민들의 어떤 자긍심으로 삼고 또 지역의 어떤 한 정체성으로 구축되기엔 아직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주시지요. 네, 이석환 이사입니다. 네. 우리 원도현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고대사라든지 우리 전주가 또 후백제 서울이었기 때문에 후백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그런데 근현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동학만 보더라도 동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데가 누가 있습니까? 연구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부분적으로만 좀 되어 있고 또 지원이 안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연구자 양성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어 있고 동학혁명뿐 아니라 이제 오늘날 이런 민주화운동에 관한 현대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 여건은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전북 도민이 자긍심과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별로 그렇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광철. 예. 한 말씀 더 예, 드리자면 그러시죠. 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이런 대책 마련 이런 예.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묻혀진 아니면 잊혀진, 지워진 역사를 발굴해내는 게 예.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 심우국가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심우조선이라는 얘기를.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 조선 이때 호남은 전주성이거든요. 네. 전주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임진왜란 때 결국 이순신 장군이 호남을 병참기지화하고 인력기지화해서 결국 해상에서 싸울 수 있었고 조선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전주성이 무너졌다라면 조선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임진왜란 때도 결국 이 호남 전주의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온몸으로 호남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전주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 승리할 수 있었듯이 매 역사에마다 전북은 다른 지역과 관계없이 열심히 싸웠고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운 고향이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들을 새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홍보해내는. 그래서 아까 우리 원도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87년 노동자 대출장 갔을 때 그때 희생자 예. 대우조선에 있는 이석규 열사입니다. 남원에 지금도 이석규 열사의 이거 묘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그 어떤 투쟁에서도 희생을 하지 않고 전북의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문을 열어냈던 것이 이런 역사들을 발굴해내서 통일도 열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만 열사, 그다음에 최덕수 열사 이런 열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온몸으로 바쳤던 애국 청년들 그런 열사들을 역사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전북인의 자긍심과 이 나라 사랑, 그다음에 이 소위 고향 사랑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선전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발굴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 교수님. 네, 네.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아까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중심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이광철 의원님이나 추억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추억이라고 말하기 너무 좀 이렇게 이 나이브한 얘기고 카톨릭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톨릭 센터가 지금 거의 한 10여 년째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한국의 전라북도 특히 전주의 민주화운동에서 카톨릭 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공간들이 좀 이렇게 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관, 기록관들로 좀 이제는 보존돼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서 좀 세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민중서관 사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중서관 사거리가 물론 교통의 중심 결투점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건들과 어떤 기록들이 좀 표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전라북도의 이세종 광장, 또 민중서관 사거리, 또는 이렇게 중앙성당 앞에 뭐 이런 데 남문교회 이런 데 몇 개의 중요한 민주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소들은 지금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이 세대들은 그 장소를 다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웠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소들의 표식도 세우고 그리고 카톨릭 센터 같은 건물을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전라북도나 시 같은 거 적극 나서서 건물을 매입해서 그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고 그 건물에 얽혀있는 수많은 기억과 그 건물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광조 선배님 그곳에서 수백 여간을 먹고 자고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외지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을 응원하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곳에서 강론을 하시고 네. 집회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제대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세우는 것이 일단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에게
전라도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알리는 게 그게 너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민주화운동에 주도하고 희생되고 또 앞장서 참여했던 분들을 또 조명하고 대우하는 것도 추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 그분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그분 한 분 한 분의 이렇게 이 공로가 예. 결코 적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또는 전라도 출신만이 아니라 전라도에 살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지금이라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영상 작업이나 녹취 작업 많이 했어요. 예. 해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기록들을 근데 그런 기록들이 그냥 기록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좀 체계화해서 아카이브도 하고 또는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네.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후세에 대해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를 인지하게 되지. 예. 그냥 있어 놔두고 뭐 6월 되면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좀 더 저는 전라도도청이나 전주시청에서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주시청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그 충경로에 KT 앞에 그 이렇게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등기소가 법무부 건물인데 등기소가 나가면서 그 건물을 전주 민주화운동 기록관으로 쓰자 이런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용역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역의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좀 그런 공간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그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센터와 그런 기록관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이 멀지 않은 역사인데 멀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좀 되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80년도 그렇고 지금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이잖아요. 예. 근데 그 국가 폭력에 의해 가해자는 국가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 폭력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치환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낙인을 찍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격리시키는 이 국가 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국가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개인 폭력보다 국가 폭력은 더 엄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이데올기로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저도 이제 뭐 아시는 그 분들도 저 나왔습니다만 이제 모르시는 그 성함들도 여러분이 나왔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추모하고 또 기록을 남겨둬야 될 여러 가지 역사적 현장 인물들 많이 오늘 얘기가 돼서 나왔는데요. 전북의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선도적이었고 또 장면마다 많은 또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그 역사와 진실을 규명하는데 또 어떤 지원이나 연구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이석환 이사님. 네. 앞서 지적한 대로 그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연구자 양성 그리고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동학도 사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역시 그것도 근현대사인데 동학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제국기의 그 의병항쟁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뭐 임실의 그 이석용 장군, 장수의 전해산 장군, 또 무주의 문태서 장군 이런 의병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연구, 그것도 근현대사인데 그러한 그 동학, 의병항쟁 그리고 4.19, 5.18, 6월항쟁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정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또는 전주시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그 연구자를 정말 양성하고 그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노력하지 않고는 지켜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광철 이사장. 네, 이제야말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역사 교과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역사이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를 새로 조명함으로써 묻혀진 역사들을 새로 발굴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기리고, 그러면서 그 정신들이 미래 세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의 역사 교과서가 새롭게 시민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원동 교수님.
예, 그 78년에 부마 민중항쟁도 딱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념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이세종 열사의 죽음도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고요. 예. 특히 80년 5월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80년 5월 전주 민주투쟁이라는 이름으로 5월 사건들을 기억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6월 항쟁이 이미 87년 사건이고 굉장히 오래된 사건으로 느껴지지만 예. 그 뒤에 2018년 촛불항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촛불항쟁의 결과마저도 지금 다시 또 촛불을 들여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시기에 너무 공교롭게도 또 최일병 사건이 벌어지는데 최일병이 또 남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저희 원광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런 이제 죽음들이 이게 저렇게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전락도 가졌던 민주화운동의 뿌리 그리고 그 흔적들을 이걸 좀 체계적으로 연결하면서 예. 우리의 역사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5월 이렇게 이 전주 민중항쟁이라는 이름부터 제대로 잡고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인 전북. 이곳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민주주의의 불꽃이 또 당시의 숭고한 희생과 외침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철저한 규명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